나비의 꿈, 차현수. 장자는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낮잠을 잤다. 잠에서 나비가 되어 세상을 훨훨 날아다녔다. 그런데 번번이 꿈이 깨졌다.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웠기 때문이다. 장자는 짜증이 났다. 하루는 친구에게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아내 때문에 그 꿈의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푸념을 했다. 친구는 말했다. 너는 아마 전생에 나비였을 거라고. 장자는 나비의 꿈을 찾으러 길을 나서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직업이랄 것도 없는 직업을 버리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도 버렸다. 그런데 아내만은 버려지지 않았다. 아내는 절대 장자 곁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제발 날 떠나도록 해주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장자는 아내와 길을 떠났다.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젊은 여자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 장자는 그녀가 왜 우는지 물어보았다.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무덤에 흙이 빨리 마르지 않아 애달퍼서 운다고. 장자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한다. 아내여, 애정이란 건 이런 것이요. 그러니 나를 떠나시오. 아내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정조를 맹세했다. 장자는 그만 화병이 나서 죽었다. 장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나라의 왕자가 지나갔다. 왕자는 장자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장자의 아내 역시 왕자를 보고 그와의 결혼을 승낙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잔치 준비를 하는데 그만 왕자는 병에 걸렸다. 다급히 달려온 의사는 왕자의 병세를 보고 장자의 아내에게 금방 죽은 사람의 고를 먹으면 완전히 완치할 수 있다고 했다. 장자의 아내는 도끼를 들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장자를 꺼냈다. 그리고 도끼를 높이 들었다. 그때 장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아내여, 이제 내 길을 가도 되는가? 교보문고는 예전에 책을 사러 왔던 곳이 아니다. 모던한 감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종로 뒷골목을 막 빠져나온 나에게 21세기의 남모를 장소에 발을 디딘 듯한 인상을 강렬하게 준다. 한때 나는 책방에서 점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썩 좋지 않은 경험의 기억을 남겼을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책방에 처음으로 취직이라는 것을 했다. 교보문고처럼 대형 서점은 아니지만 대학가에 꽤 널찍한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상대로 제법 장사가 되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책방에 취직을 한 것이 실수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결국 6개월 만에 서점 주인의 권고로 물러났을 때야 깨달았다. 첫 번째 실수는 책방에 취직을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계산이 오산이었다는 거다. 오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철없는 환상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원했던 것은 이 안에 있는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아니라 책의 제목과 그 제목이 정확히 꽂혀 있는 위치였다. 그리고 책을 포장하면서 내가 읽은 내용과 그 감동까지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실수였다. 사람들이 책방에서
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포장해준 책에 대해 점원인 내가 지식을 한껏 자랑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결국 책방 주인은 나에게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거기서 군대를 막 졸업한 복학생인 한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8년째 살고 있다. 물론 결혼 생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성에 맞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아직은 당하지 않았다. 요즘 나는 누군가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적성을 물어봐 줬으면 싶다. 8년 결혼 생활을 해보시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까? 나의 준비된 대답은 간단했다. No. 홀 중앙에 서서 눈 높여 책들을 쭉 둘러보다 서양사라고 씌어진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서서 책들을 들춰보고 있었다. 양복 웃옷을 한 손에 걸친 넥타이 차림의 남자가 양미간의 주름을 잡으며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남자는 얼른 책을 집어들었다. 장자를 찾아가는 사람들. 웬 장자? 나는 피식 웃으며 그 남자 앞을 지나쳤다. 나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꼭 나 같은 여자들을 위해 마련된 한 진열대 앞에 섰다. 이혼을 꿈꾸는 여자, 고개를 드는 여자, 늑대처럼 세상을 달리는 여성들. 나는 늑대처럼 이란 책 앞에서 문득 긴장했다. 늑대가 나의 가슴을 뚫고 그 책을 보는 듯 했다. 나는 내 속의 늑대를 위해 그 책을 집어들었다. 계산을 마친 나는 책을 오른손에 들고 서점 한 구석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갔다. 약속 시간까지는 20분이나 남아있다. 은희와는 1시에 만나기로 했다. 친구들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것을 기억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친구는 없었다. 은희 역시 그랬다. 은희는 언제나 나의 독립심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나는 솔직히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은희는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등록금과 새끼 밥 이외에 나에게 돈을 쓰는 것을 늘 아까워했다. 사실 등록금조차 쓸데없는데 나가는 돈으로 생각했다. 시집가면 말짱 헛것인데 뼈 빠지게 공부시켜봤자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때는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해 엄마가 혹시 계모가 아닌지 유아적인 발상도 서슴없이 했지만 결국 엄마는 10년 후의 내 모습을 이미 보았던 게 틀림없다. 늑대처럼 세상을 달리는 여성들이라는 책 표지를 본다. 지적이고 강인한 서양 여자 넷이 활짝 웃고 있다. 그녀들은 모두 이혼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앵커우먼, 작가, 은행 부지점장, 화가.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차근차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나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다. 이 여자들이 이혼이란 걸 한 이유는 뭘까? 이혼한 뒤에 도대체 무슨 수로 성공했지? 그 모두가 아니었다. 아니, 전부일 수도 있지만 내가 꼭 찾고 싶은 것은 그녀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가난하고 초라한 이혼녀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책에는 모두 잘나고 멋진 이혼녀만이 말을 하고 웃고 있다. 대학 동기 가운데 제일 먼저 이혼한 것은 정화다. 그 애는 3년 전에 아들을 남편에게 두고 집을 나왔다. 그녀는 말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남편은 저녁 7시면 들어오길 바래. 아이는 밤마다 깨서 울지. 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걸 바라지 않아. 도와주지도 않아.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적당한 직장 생활로 벌어들이는 월급 말고는 더 이상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건 욕심이다. 여자의 욕망은 가정을 파괴한다. 그딴 식으로 충고 아닌 충고를 해대는 거야. 못 견디겠어. 신경이 끊어질 것 같아. 결국 정화는 신경이 끊어지기 전에 이혼녀가 되었다. 광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자신이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필로 써서 유명해졌다. 나는 정화를 질투했다. 그 애가 이혼을 해서가 아니라 이혼한 뒤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 또 멸시했다. 그 애가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성 잡지에 간간히 등장하는 그 애를 보는 것은 고통이다. 부러움과 질투, 멸시와 경멸 등의 복잡한 감정을 견디지 못한 나는 정화와 연락을 끊었다. 책을 테이블 한 귀퉁이로 밀어놓고 나자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다. 구체적으로 나의 이혼을 놓고 머릿속에서 오고 가는 손익계산은 이익을 남겨주지 않았다. 아이와 은행 융자가 남아있는 아파트와 내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나는 무엇보다 아이가 무서워진다. 그의 인생이 두려워진다. 1시 40분이 지나도 은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통을 붙잡고 수다를 떨곤 했다. 오늘 아침도 거의 1시간이나 전화통을 붙잡고 늘어지다 은희를 불러냈다. 너 오늘 좀 밖에 나와라. 뭐 하자고? 은희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은희는 2달 동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밖으로 돌아다녔다. 지금은 완전히 열패감에 휩싸여 칩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그녀가 그렇게 물어보자 나는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남편과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존심. 나는 못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적당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다른 중요한 일은 없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도 안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 말이다. 나는 혼자 시내를 쏘다닐 자신이 없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인사동 거리를 길 잃은 애처럼 휘적거리고 영화 매표구에서 2장이 아닌 1장을 사들고 기다리고 하는 일이 엄청난 일처럼 생각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7년 동안 나는 혼자서 동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나에겐 언제나 아이나 남편이 곁에서 함께 움직였다. 나는 은희에게 아부를 했다.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나는 곧 엄청난 비밀을 말할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4개월이 넘게 사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날 남편은 평소대로 프라이드를 타고 밤 8시에 집에 도착했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다. 저녁 준비를 끝내고 아이와 둘이서 남편을 기다렸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아이가 아빠다 하며 뛰어나갔다. 나는 아이 뒤를 쫓아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이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날 옷만 갈아입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며칠을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잤다. 그가 한 말은 엉뚱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차를 모는데 화랑 앞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밖을 향해 내걸려진 커다란 흑백 사진 속의 남자가 자기를 노려보며 말을 걸었다고 했다. 넌 뭐야? 어딜 달려가는 거냐? 그 남자의 눈이 자기의 일상을 꿰뚫어 보며 질타했다. 집으로 달려오는데 그 눈은 계속 자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따라오더라는 거였다. 그런데 겨우 집 앞에서 그 눈을 떼어놓고 현관문을 여는데 그 눈이 집 안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고. 나는 풀어야 할 방정식을 앞에 놓고 방법을 몰라 허둥댔다. 이 아줌마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짧은 흰색 반바지 차림의 은희는 숄더백을 테이블에 소리나게 놓으며 부채로 제 얼굴을 활활 붙여댔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손목에 찬 시계를 은희 얼굴에 갖다 댔다. 지하철 파업인 것도 모르니? 지하철 파업? 나는 지하철 파업을 알지 못했다. 가끔 차를 같이 마시는 305호 여자도 307호 여자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의 넋 나간 정신을 되돌릴 방법이다. 남편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면 나 역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싶다. 왜 그는 그만이 그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남편은 확실히 변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모든 일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식탁에 차려놓은 반찬 그릇을 젓가락으로 두들기며 간이 짜다든가 싱겁다든가 하며 짜증을 냈다. 아침마다 빳빳하게 줄이 세워지지 않은 양복 바지를 흔들며 머리를 저었다. 얼마 전 그는 대학 동기인 친구 집에 가서 포커를 치고 돌아왔다. 그는 형편없이 잃었다. 나쁜 자식, 나보다 돈이 많은 녀석이 친구를 불러놓고 30만 원이나 먹어야겠어? 나는 30만 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30만 원을 단 몇 시간 동안 친구에게 털리다니. 짜증이 난 나는 한마디 했다. 남편은 갑자기 물을 마시던 컵을 던졌다. 그 마누라는 애를 둘씩이나 키우면서 직장에 나가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너는 뭐니? 나한테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나도 마누라가 돈을 벌면 그깟 돈 몇 푼에 신경 쓰지 않고 돈 100 놓고 이겼을 거야.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알아? 모욕. 나는 몸을 떨었다. 결국 남편은 능력 있는 아내를 두고 포코판에서 이긴 친구를 부러워했던 거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궁리만을 하는 아내인 나를 지겨워했었다. 그는 돌연 최고급 옷과 소지품을 원했다. 그가 이번에 바꾼 중형 자동차는 28개월이나 할부금을 부어야 한다. 또 사람들과 만나 품위 유지비로 써야 된다며 월급에서 절반이 넘게 용돈으로 가져갔다. 나는 언제나 돈이 궁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나면 남편의 바지에서 지갑을 찾아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빽빽이 들어있을 때가 많았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50,000원을 훔쳐내 내 지갑에 넣었다. 연락은 왔니? 아니, 왔으면 내가 이러고 너랑 노닥거리겠니? 은희는 3살 된 쌍둥이 딸 둘을 대구에 있는 시집으로 내려보냈다. 왜 안 되는 거니? 우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 경력이 너무 짧고 너는 그래도 대학원을 나왔고 출판사 경력도 1년 반이나 되잖아. 1년 반 경력 가지고는 내 나이에 어렵다는 거 아니니? 지금 나이면 편집장으로 있어야 하는데 편집장으로 가기엔 실력이 달리고 그렇다고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나 같은 아줌마를 신입사원으로 쓰겠니? 벌써 10군데나 더 면접을 봤어. 이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식은땀부터 나. 자신이 없어. 인사동 거리는 무르익은 봄빛에 취해 있다. 우리는 애써 기분을 전환시키며 가게들을 기웃거렸다. 은희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 나는 자존심이라는 걸 어디에다 둘까 고민하다가 은희의 도전적인 눈빛에 순순히 물었다. 둘째를 낳을 건지 이혼을 할 건지 바로 그게 문제야. 남편은 둘째를 가진 걸 알고 있어? 몰라. 말 안 했어. 관심도 없으니까. 넌 왜 그 남자랑 결혼했니? 간단해. 남편은 최소한 처자식을 굶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사진 속의 눈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하기 전에 그는 보통 남편일 뿐이었다. 아무거나 끓인 음식이면 먹었고 옷도 아내가 사준 그대로 입고 다녔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만족해 했다. 절대 처자식을 굶길 위인은 아니겠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배고프게 했다. 절대 남의 밑에서 치사한 밥을 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사업을 했고 매번 들어먹었다. 마지막에 집이 은행으로 넘어갔을 때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버지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잠깐 바람 쐬는 것 외엔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엄마의 분식집은 냉면집으로 그리고 갈비집으로 커져 나갔다. 엄마는 아버지나 자식들에게 인색했다. 어떻게 번 돈인데 하는 말이 노상 입에서 떠나질 않았다. 재작년에는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형제들은 늙은 아버지를 떠맡게 될까봐 기겁을 했던 적이 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더욱 풀이 죽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 남편은 한동안 멋진 옷과 자가용 컴퓨터, CD 플레이어를 사들이더니만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고호와 고갱의 화집을 사들고 왔다. 언젠가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무슨 꿈? 무슨 꿈인지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다. 처자식에게 발목이 잡혀 그러느냐고 나는 침통하게 물었다. 나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를 덜컥 가졌다. 어렵게 졸업을 하고 자신의 적성 따위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선배의 도움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을 달려왔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꿈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무능한 아내와 어린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꿈에 대한 허기를 그런 식으로라도 대처하는지 모른다. 고갱의 화집을 사오던 날 그는 말한다. 고갱은 40살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집을 나가 파리로 갔다더라. 남편의 나이는 36이다. 40까지 4년이 남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가 재능이 없음을, 아무런 재능이 없는 그를 불행하게 생각하며 그를 본다. 그가 열심히 고호나 고갱의 하집과 짐 모리슨의 음악을 듣는다 해도 그는 그들의 예술품이 아니라 격렬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회사로, 집으로 오가는 것, 그것이다. 나는 차마 둘째 애를 가졌다고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다. 오늘도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보지 못하고 퇴근을 서두르는 남편이, 그리고 하루 종일 카페와 카페를 전전하는 나의 공허한 모습이, 말없이 자기 내부로 향해 가고 있는 은희를 두고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받았다. 무슨 일이야? 여기 박희야. 퇴근하면 바로 옆집에 가서 명호를 데리고 있어. 난 좀 늦을 거야. 너 미쳤니? 응, 미쳤어. 너 왜 그러니?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말해. 그럴게. 그런데 좀 늦을 거야. 애 오줌 꼭 누이고 재워. 남편의 말이 아니라도 나는 정말 미치고 싶다. 미칠 수만 있다면. 나는 고등학교 때 불어를 잘했다. 그땐 내가 최소한 불문학 교수가 될 줄 알았다. 그래서 파리로 가고 싶었다. 꼭 한번 니스와 알제리를 가보고 싶었다. 또 소르본느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행운을 주지 않았다. 돈을 모으기도 전에 서점에서 쫓겨났고, 매일 서점에서 나를 쳐다보는 복학생의 아이를 가졌을 뿐이다. 프랑스로 가는 대신 신림동에 있는 그의 자취방으로 이불을 싸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남편의 취직을 위해 성모상 앞에서 매일 기도를 했고 18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아줌마가 되었고 가끔 프랑스 영화를 비디오로 볼 뿐이다. 은희는 같다.
서울역 광장을 배회하는 나는 남편이 지금쯤 집에 도착했는지 어땠는지 걱정이 됐다.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볼까? 아니면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갈까? 친정집에? 엄마는 내 말을 듣기도 전에 당장 내쫓겠지. 친구 집에? 친구들은 자꾸 물어볼 거다. 그리고 호기심이 다 채워진 그녀들은 측은해 하겠지. 그냥 밤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볼까? 하지만 그 낯선 도시에서 뭘 해야 하나? 서울역 대합실에 낡은 플라스틱 벤치에 앉은 나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열차 시간표를 쳐다보고 개찰구로 향하는 사람들의 목적 있는 걸음걸이를 본다. 집으로 가고 싶다. 아이와 내 손에 길들여진 가구가 있는 집으로. 하지만 11시를 향하고 있는 대합실의 시계를 초조하게 본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32살에 생전 처음으로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절실한 감정에 부딪힌다. 서울역 대합실에 홀로 버려진 어린애처럼 두려움과 호기심, 강렬한 욕망으로 온 몸을 떨면서 파리로 가지 못한 나의 꿈,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삶에 대한 열정들을 되살려 보기 위해 기억을 헤집었지만 이미 표백된 기억은 생생하게 달려오지 않는다. 대합실의 시계만이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드문드문 개찰구를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쳐다보며 나는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텅 비어있는 더러운 플라스틱 벤치 중 하나에 앉아있을 뿐이다.